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글동글 동화나라입니다. 오늘도 동화 들으시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숫장수와 잉어 색시. 옛날에 숫장수 총각이 살았어요. 어느 날 강가를 지나는데 아이들 여럿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죠. 다가가서 보니까 잉어 한 마리를 잡은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잉어가 눈물을 뚝뚝 흘리지 뭐예요. 그걸 보고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얘들아, 그 잉어 나한테 팔아라 하고 말했지요. 그러고는 잉어를 강물에다 놓아주었답니다. 며칠 후 다시 강가를 지나는데 잉어를 놓아준 자리에서 거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커다란 거북이 쑥 솟아나지 않겠어요? 숫장수가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는데 거북이 숫장수한테 등을 척 내밀지 뭐예요? 그게 꼭 타라는 신용 같아서 숫장수는 저도 모르게 냉큼 올라탔답니다. 그러기가 무섭게 거북은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숫장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었죠. 그런데 참 신기한 일도 다 있지요. 물속이 분명한데 이상하게도 눈앞이 훤하고 숨도 한결 가뿐하니 말이에요. 숫장수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물속 구경이나 실컷 하면서 갔지요. 그렇게 한참 들어가니까 눈앞에 으리으리한 용궁이 서 있었어요. 용왕이 한다름에 달려나와 숫장수를 맞았답니다. 그러더니 웬 아리따운 여자가 강에 놓아주신 잉어가 바로 저예요 라고 말했지요. 그러니까 숫장수가 놓아준 잉어가 용왕의 딸이었던 거지요. 그날부터 숫장수는 용궁에서 잘 먹고 잘 지냈답니다. 하루는 용왕딸이 숫장수를 부르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선물을 주실 거예요. 무엇을 갖고 싶냐고 하면 저 물동이를 달라고 하세요. 숫장수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지요. 과연 며칠 뒤에 용왕이 숫장수를 부르더니 용궁에서 가져가고 싶은 것을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왕딸이 시킨 대로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저기 물동이를 갖고 싶어요 라고 말했지요. 귀한 물건들을 다 놔두고 말이에요. 숫장수는 물동이 하나만 달랑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머리맡에 두고 한숨 잘 잤지요. 다음 날 숫장수가 일어나 보니 옆자리에 누가 자고 있어. 이게 누군가 하고 쳐다보니까 용왕 딸이지 뭐예요? 숫장수는 깜짝 놀라 용왕 딸을 흔들어 깨웠어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오? 그랬더니 용왕 딸이 하는 말이 잉어를 변해 물동이 속에 숨어 있었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숫장수를 따라오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둘은 그날부터 같이 살기로 했답니다. 오순도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또가 지나다가 용왕딸을 보았어요. 그렇게 고운 여자는 보다 보다 처음 봤지요. 이 집이 누구 집이냐? 하고 이웃집 주인에게 물으니까 숫장수 집입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숫장수 따위가 고운 여자와 산다니까 사또가 심술이 났어요. 그래서 득달같이 숫장수를 잡아들여서는 고운 아내를 얻은 걸 보니 너가 재주가 용하구나. 그 재주로 나와 내기를 해보자. 사또가 하는 말을 듣고 숫장수는 앞이 캄캄했어요. 그래도 안 하겠다는 소리는 못하고 어떤 내기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바둑을 두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한다는 소리가 내가 이기면 금은 보화를 줄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네 아내를 내줘야 한다. 이러는 것이 아니겠어요? 숫장수가 걱정이 태산이었죠. 바둑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바둑으로 사또를 이기겠어요. 집에 돌아와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죠. 용왕딸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파리가 앉는 자리에만 놓으세요. 그래서 그러기로 했지요. 드디어 바둑 두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숫장수가 바둑알 하나를 들긴 들었는데 어디다 놔야 할지 통 모르겠거든요. 그때 파리 한 마리가 바둑판 위를 맴돌아 숫장수는 용왕딸이 한 마리 생각나서 파리가 어디 앉나 보았다가 그 자리에 바둑알을 놓았답니다. 이렇게 파리가 앉으면 놓고 파리가 앉으면 놓고 그랬더니 숫장수가 이겼지 뭐예요. 사또는 분해서 길길이 날뛰더니 내기를 하나 더 하자고 그랬죠. 숫장수가 무슨 내기냐고 물었더니 이번에는 말타기 내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강을 건너갔다가 먼저 돌아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숫장수는 큰일 났어요. 말도 없이 어떻게 말타기 내기를 하나요? 용왕딸이 그 말을 듣고는 종이 한 장을 내밀면서 이 종이를 강물에 띄우면 용궁에 갈 수 있어요. 가서 아버지한테 말을 얻어오세요. 그러고는 한 가지 당부를 했어요. 가장 비리비리한 말을 골라오셔야 해요. 숫장수는 강으로 달려가서는 종이를 던지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 거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숫장수가 고개를 빼고 쳐다보는데 지난번 그 거북이 쑥 솟아나지 뭐예요? 숫장수는 옳다구나 거북 등에 냉큼 올라탔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용궁에 다다랐는데 용왕이 말이란 말은 죄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숫장수는 그 중에서 가장 비리비리한 말을 골랐지요. 용왕딸이 일러준 대로 말이에요. 드디어 말타기 내기를 하는 날이 되었어요. 사또가 탄 말은 날래고 기운차 보였지요. 숫장수는 꼼짝없이 졌구나 싶었죠. 그래도 해보지도 않고 물러설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비리비리한 말을 몰아 강둑에 척 하고 섰지요. 말이 풀쩍 뛰어올랐는데 날개가 달린 듯 가볍게 강을 건너지 뭐예요? 그걸 보고 사또는 허둥지둥 말을 몰다가 강물에 풍덩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숫장수가 또 내기에서 이겼지요. 사또는 골이 나서 내기를 또 하자고 했어요.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섬을
누가 먼저 다녀오는지 해보자. 이러는 거죠. 가난한 숫장수가 배 한 척을 어디서 구하나요? 이번에는 용왕딸도 어쩌지 못하겠구나 싶었지요. 그래도 용왕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얼른 강에 나가 보세요. 허름한 나룻배 한 척이 떠 있을 테니 그 배를 끌어다가 메어두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숫장수가 강에 나가 보았더니 용왕딸이 말한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그 배를 끌어올렸지요. 마침내 배 타기 내기를 하는 날이 되었어요. 사또가 탄 배에는 병사들이 가득 타고 있었지요. 병사들이 노를 저으니 배는 쓱쓱 앞으로 나아갔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다 한가운데까지 갔답니다. 숫장수는 허름한 나룻배를 타고 게다가 혼자 노를 저으니까 많이 못 나갔어요. 팔은 힘이 빠지고 어깨는 쑤셔대기 시작했지요. 숫장수는 속으로 이번엔 꼼짝없이 지는구나 싶었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사또가 탄 배 주변에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했어요. 파도는 점점 거세어지더니 이윽고 돌풍이 불고 소용돌이가 몰아쳤어요. 배는 단숨에 뒤집혀서 물속으로 처박히고 사또는 물에 빠져 허우적허우적 거렸죠. 그러고는 순식간에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가 버렸답니다. 그 뒤로 숫장수와 용왕딸은 아무 일 없이 잘 살았답니다. 둘이 오순도순 아들, 딸 낳고 바로 엊그제까지 잘 살았다고 하네요. 소나기의 유래. 아주 먼 옛날이었어요. 어떤 스님 한 분이 목탁을 두드리며 동량을 다녔어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다 보니 어느새 바랑이 쌀로 가득 찼지요. 허허, 이제는 절로 돌아가야겠군. 스님은 쌀이 든 바랑을 짊어지고 마을을 빠져나왔어요. 무더운 여름 한낮이라 땀이 줄줄 흘렀지요. 한참을 가고 있는데 작은 언덕이 보였어요. 마침 그 언덕에 큰 나무 한 그루가 넓게 그늘을 들이우고 있지 뭐예요. 여기서 잠시 쉬어가야겠구나. 거참 시원하다. 나무 관세음보살. 스님은 그늘에 바랑을 내려놓고 땀을 닦았어요. 스님이 쉬는 언덕에서 그리 멀지 않은 논에 농부가 일을 하고 있었죠. 논 주변의 풀밭에서는 소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어요. 더위에 지쳤는지 소도 그만 털썩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질겅질겅 되새김질을 시작했어요. 여보시오, 농부 양반. 스님이 부르는 소리에 농부는 잠시 허리를 폈지요. 나를 불렀소. 왜 그러시오? 허허허, 더운데 여기 나와 좀 쉬었다 하시지요. 풀을 뜯던 소마저 앉아 쉬지 않소. 농부는 일손을 멈추고 스님이 쉬고 있는 나무 그늘로 왔어요. 스님과 농부는 나란히 앉아 바짝 말라가고 있는 들판을 바라보았지요. 곡식이 무럭무럭 자랄 때인데 비가 오지 않아서 큰일이군요.
날이 이렇게 가물어서야 원. 농부가 걱정스러운 눈길로 들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러자 스님이 입고 있던 장삼을 여기저기 만져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걱정 마시오. 해지기 전에 비가 내릴 테니. 그러자 농부는 스님과 하늘을 번갈아 쳐다보았지요. 스님은 농담도 잘하시는군요. 농부는 스님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농담이라니요. 해가 이렇게 쨍쨍한데 무슨 비가 온다고 그러십니까? 허허, 두고 보시오. 곧 비가 올 겝니다. 스님과 농부는 서로 자기 말이 옳다고 우겨댔어요. 그럼 어디 누구 말이 맞는지 내기를 합시다. 농부가 큰 소리치며 말했어요. 그럽시다. 스님 말이 맞으면 제가 저 소를 드리지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기 때문에 농부는 도저히 비가 온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될 소를 내기에 걸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길 자신이 있었어요. 저는 가진 것이라곤 오늘 종일 동량한 쌀밖에 없으니 이 쌀을 드리기로 하지요. 좋습니다, 스님. 스님은 스님대로 오랜 경험으로 보아 곧 비가 올 것이라고 믿었지요. 그래서 하루 종일 힘들게 동량한 쌀을 내기에 걸었던 거예요. 농부는 다시 논으로 돌아가 일을 했어요. 쌀 한 마리 공짜로 생기겠는걸. 농부는 좋아서 노래가 절로 나왔지요. 스님은 나무 밑에 누워 하늘을 쳐다보다가 시원한 그늘에서 어느새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구름 한 점 없이 맑던 하늘에 갑자기 천둥이 치더니 먹구름이 몰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금방 장대 같은 빗줄기가 마구마구 쏟아지지 뭐예요? 와, 비가 오신다. 얼씨구 좋다. 비가 오신다. 농부는 옷이 젖는 줄도 모르고 논두렁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농부는 자기가 내기에서 졌다는 것도 잊어버렸나 봐요. 내기도 내기지만 그렇게 기다리던 비가 쏟아지고 있으니 농부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농부는 싱글벙글 웃으며 나무 밑으로 한다름에 달려왔어요. 그리고 젖은 손으로 스님의 손을 덥석 잡았지요. 스님, 참으로 용하십니다. 맑은 날에 갑자기 비가 올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농부는 스님을 바라보았어요. 입고 있는 옷을 만져보고 짐작한 것이지요. 옷을 만져보고 아셨다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러 곳을 동냥하러 다니기 때문에 늘 옷이 땀에 젖어 있지요. 땀이 마르면서 소금기가 남는데 거기에 물기가 닿으면 눅눅해지거든요. 아까 장삼을 만져보니 몹시 눅눅하더군요. 공기 속에 물기가 많으니 곧 비가 올 것이라 생각했지요. 내기에 졌으니 이제 농부는 꼼짝없이 소를 내놓게 되었지요. 농부는 울상이 된 얼굴로 스님에게 소 곱비를 건넸어요. 스님, 약속대로 소를 드리겠습니다. 어서 몰고 가십시오.
허허, 고맙소이다. 스님은 소 고삐를 잡았지요. 어느새 빗줄기도 툭 그치고 하늘은 거짓말처럼 다시 새파랗게 맑아졌어요. 소를 잃은 농부는 몹시 서운한 마음으로 돌아섰지요. 그때 스님이 농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 소를 도로 드리겠소. 아니, 소를 도로 주시다니요. 우리야, 소가 아무 쓸모 없지만 농부님들에게는 소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 있겠소. 도로 드릴 테니 올해 농사를 잘 지으시오. 스님, 고맙습니다. 스님은 웃는 얼굴로 농부를 바라보다 바랑을 지고 훌쩍 떠났어요. 이런 일이 있은 뒤부터 여름날에 갑자기 쏟아지다 그치는 비를 소내기라고 했대요. 소를 걸고 내기를 했다고 해서 소내기라고 한 것이지요.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소내기는 소나기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방귀 며느리. 옛날 어느 집에서 아들을 장가드리려고 중매쟁이를 불러들였어요. 우리 집 며느리감 좀 알아봐 주게. 어떤 색시를 원하시나요? 부모님 잘 모시고 형제간에 정답게 지내며 살림솜씨 알뜰하고 얌전한 색시였으면 좋겠네. 중매쟁이가 며느리감을 고르기 위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다가 아주 참한 며느리감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중매쟁이는 신랑 집, 신부 집을 부지런히 들락거렸어요. 드디어 양쪽 집에서 결혼 날짜를 잡았답니다. 도라지꽃이 고운 꽃망울을 터뜨렸을 때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결혼식을 치렀지요. 결혼식이 끝난 다음 신랑은 말을 타고 신부는 가마를 타고 신랑 집으로 왔어요. 동네 사람들은 새색시가 얌전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참한 며느리를 얻었다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새 신랑은 새색시가 자꾸자꾸 보고 싶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나무를 하러 갔다가도 논에 물을 대러 갔다가도 새색시 생각에 저절로 웃음이 나왔지요.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꽃같이 곱던 새색시 얼굴이 누르딩딩해지고 푸석푸석해지는 게 어디가 아픈 것 같았죠. 게다가 말수까지 줄어들어 신랑은 답답하고 안타까웠어요. 여보, 어디 아픈 게 아니오? 신랑은 걱정이 되어서 물었어요. 아프긴요. 신랑은 색시가 친정집 생각이 나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시아버지도 며느리가 걱정이 되어 물었어요. 얼굴색이 왜 그러냐? 어디 아프냐? 아니에요. 무슨 일인지 아무 걱정 말고 말해보거라.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어요. 부모 자식 사이에 부끄러운 게 다 뭐냐? 어서 말해보거라. 며느리는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겨우 말했어요. 방귀를 억지로 참다 보니 병이 났습니다. 시아버지는 별일도 다 있다며 웃고 말았지요. 방귀를 못 뀌어서 병이 났단 말이냐? 그까지 방귀? 그럼 뀌면 되지 않느냐? 제 방귀는 너무 요란해서 함부로 못 낍니다.
아이고, 대체 얼마나 요란하다고 그러느냐. 사람이 날아가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허풍을 떠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가, 괜찮으니 어서 끼거라. 정말 끼어도 될까요? 허허, 괜찮대도. 그럼 아버님, 저 마루 기둥을 꽉 잡고 계세요. 드디어 며느리가 참고 참았던 방귀를 뿡 하고 끼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방귀 소리가 어찌나 요란하던지 시아버지는 기둥을 안고 뱅글뱅글 돌고 부엌에서 밥을 푸던 시어머니는 소뚜껑 꼭지를 쥐고 빙빙 돌고 나무를 해서 문을 들어서던 신랑은 나물짐을 지고 하늘로 푹 솟았다가 뚝 떨어졌지 뭐예요. 한바탕 방귀를 끼고 나자 며느리의 얼굴색이 돌아왔어요. 그러나 방귀 소리에 놀란 식구들은 얼굴색이 파랗게 질렸어요. 방귀 2번만 끼었다간 집이 무너지고 식구들 몸이 성할 것 같지 않구나. 우리 식구 제명대로 못 살겠다. 며느리가 방귀를 낄 때마다 소동이 일어날 텐데 정말 야단났지요. 저런 며느리 그냥 두었다가는 집안이 망하겠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신랑은 하늘로 솟았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정신을 못 차리고 멍청하게 앉아 있었죠. 아가, 내가 방귀를 낄 때마다 우리 식구 모두 놀라 넘어질 것이고 너는 너대로 방귀를 마음대로 못 끼어서 힘들 것이니 아무래도 내가 친정으로 가는 게 낫겠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데려다 주려고 함께 길을 떠났어요. 한참 걸어가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팠어요. 잠시 길가에 앉아 쉬던 시아버지가 대추나무 꼭대기에 매달린 빨갛게 익은 대추를 보고 혼잣말을 했지요. 저 대추 좀 먹었으면. 며느리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따드리지요. 아버님은 저쪽에 가 계십시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하라는 대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보았어요. 며느리가 궁둥이를 하늘에 대고 방귀를 뿡 끼었어요. 그러자 대추가 우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주워주는 대추를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더니 얘야, 네 방귀도 쓸 데가 있구나.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다시 집으로 데려와 잘 살았답니다. 머슴살이한 임금님. 고구려 15대 왕인 미천왕의 이름은 을불입니다. 을불은 고구려 13대 서천왕의 손자이며 14대 봉상왕에게는 조카가 된답니다. 미천왕의 아버지 돌고가 봉상왕의 동생이지요. 평소 동생인 돌고가 왕의 자리를 탐내고 있다고 의심하던 봉상왕은 왕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돌고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목숨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돌고의 아들 을불은 두려움에 떨며 수실촌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숨어버렸지요. 시키시는 대로 열심히 일하겠으니 저를 머슴으로 써주십시오. 을불은 무작정 마을에서 제일 큰 집을 찾아가 사정했습니다. 집주인은 을불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데다 무척 괴팍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을부를 매우 고되게 부려먹었답니다. 그렇게 앉아만 있지 말고 어서 나무를 해오너라. 예, 알겠습니다. 을불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언제나 불만스러운 얼굴로 을불이 잠시 앉아 있는 것만 보아도 소리를 질러댔어요. 을불은 낮에는 나무를 해오고 밤에는 기와 조각이나 돌을 연못에 던졌어요. 연못에서 시끄럽게 우는 개구리들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던 주인이 시킨 일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을불은 잠은커녕 잠시 쉴 틈도 없었답니다. 힘든 머슴살이 때문에 을불은 자꾸만 야위어 갔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난 뒤 견디지 못한 을불은 그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 동촌이라는 마을에 닿았습니다. 을불은 그곳에서 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모는 을불의 얼굴을 요모조모 뜯어보고는 말했어요. 나하고 같이 소금 장사 한번 해보지 않겠소? 제모의 말에 을불은 뛸 듯이 기뻐하며 소리쳤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을불과 제모는 배를 타고 압록강으로 가서 소금을 싣고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소금을 지게에 지고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을불은 강 동쪽에 있는 사수촌이라는 마을로 가서 어떤 노파의 집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아유, 마침 잘 왔네, 젊은이. 소금 좀 주게나. 예, 여기 있습니다. 아니, 겨우 이걸 주는 게야? 조금만 더 담아봐.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한 마리나 되게 드렸어요. 남는 게 없어서 더는 못 드려요. 그러나 노파는 한사코 졸라댔어요. 을불은 을불대로 더 이상은 안 된다며 소금섬을 움켜쥐었습니다. 욕심 많은 노파는 괜스레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그래서 을불을 혼내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노파는 을불의 소금 속에 자신의 신발을 슬그머니 감추었어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을불은 소금섬을 짊어지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몇 걸음이나 걸었을까요? 도둑 잡아라. 아이고, 누가 저 도둑 좀 잡아주오. 을불은 무심코 뒤를 돌아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어느새 노파와 마을 사람들이 을불을 에워쌌습니다. 왜들 이러시는 거예요? 을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때 노파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어요. 이 젊은이가 내 신발을 훔쳤다오. 틀림없이 저 소금 속에 있을게요. 마을 사람들은 소금섬을 뒤져 신발을 찾아냈어요. 아니, 이 신발이 왜 여기에? 마을 사람들은 을불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압록강 주변을 다스리는 수령에게 그를 끌고 갔어요. 수령은 을불의 억울한 사정은 살피지도 않고 노파의 말만 믿으려고 했어요. 수령은 신발값으로 을불이 가지고 있던 소금을 빼앗아 노파에게 주고는 을불에게 매를 때렸어요. 을불은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할까 두려워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매를 맞고 쫓겨난 을불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어요. 더구나 옷차림마저 더럽고 초라했지요.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을불이 왕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을불이 이처럼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때 고구려 백성들의 고생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왕이 덕이 없어 나라가 이 모양인가 보네. 아이고, 흉년이 들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뭐 때문에 궁궐을 저렇게 크게 짓는지 원. 봉상왕의 포악한 행동을 보다 못한 국상 창조리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가뭄이 들어 곡식은 여물지 않고 백성들은 살 곳을 잃고 있사옵니다. 부디 백성들의 형편을 헤아려 주옵소서. 그러자 봉상왕은 화를 벌컥 내며 창조리에게 소리쳤습니다. 국상이라는 높은 벼슬에 있다는 사람이 어찌 임금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소?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물러가시오. 그 말을 들은 창조리는 더 이상 봉상왕을 왕으로 받들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창조리는 틀림없이 을불이 어디엔가에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북부의 조불과 동부의 소우라는 사람을 조용히 불러 왕의 핏줄인 을불을 찾게 했지요. 그러나 신분을 감추고 다니는 을불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조불과 소우는 산과 들을 헤매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감기슬께서 잘생긴 청년을 만났지요. 그 청년은 몹시 야위고 초라했지만 행동거지가 보통 사람과 달랐어요. 조불과 소우는 그가 을불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그에게 다가가 절을 하고는 말했습니다. 지금 왕께서 나라를 잘못 다스려 국상과 여러 신하들이 그를 몰아내려 하고 있사옵니다. 왕의 자손으로서 몸가짐이 반듯하고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시기에 이 나라의 새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이오니 저희들을 따르시옵소서. 을불은 속으로 깜짝 놀랐지만 침착하게 말했어요. 왕의 자손이라니 저는 시골에 사는 미천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조불과 소우는 더욱 힘주어 말했어요. 지금 왕께서는 민심을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 신하들의 의견을 믿고 따르시옵소서. 그제야 을불은 두 사람이 자신을 해치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을불은 두 사람을 따라가 창조리를 만났지요. 창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을불을 찾아와 그에게 절을 했답니다. 이렇게 살아계시니 나라에 큰 복이 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을불은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 곧 왕의 핏줄답게 위엄을 갖추고 말했어요. 고맙소. 나를 잊지 않고 찾아주었구려. 저희들만 믿으시고 잠시 이곳에 계시옵소서. 창조리는 이미 봉상왕을 몰아낼 계획을 빈틈없이 짜놓았어요. 얼마 뒤 봉상왕이 사냥을 나갔어요. 여느 때처럼 창조리도 봉상왕을 따라 나섰지요. 봉상왕이 숲속으로 들어가자 창조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뜻을 같이 한다면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시오. 창조리는 천천히 모자에 갈대잎을 꽂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모두 모자에 갈대잎을 꽂았지요. 창조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자 힘이 솟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봉상왕을 뒤쫓아가 그를 잡아 가두고는 군사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이제 새 임금을 모실 것이니 빈틈없이 지키도록 하라. 그러고는 옥새와 인끈을 을불에게 바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머슴살이를 하고 소금 장사를 했던 을불은 고구려의 새로운 왕이 되었답니다. 그 후 미천왕 을불은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며 나라를 잘 다스렸답니다. 중국 임금이 된 머슴. 옛날에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총각이 있었어요. 총각은 허우대도 멀쩡하고 부지런히 일도 잘했지요. 그런데도 주인은 틈만 나면 총각을 구박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구박하고 어떤 날은 너무 자주 쉰다고 구박했지요. 하루는 총각이 참다 못해 이런 생각을 다 했어요. 에이, 차라리 딴 데 가서 머슴을 살아야지. 그 뒤부터 말끝마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에이, 나 나간다. 나 나간다. 주인 영감은 그 말을 나 난다 로 잘못 알아듣고 총각에게 물었어요. 이놈아, 네가 정말 날 수 있단 말이냐? 총각은 이게 뭔 소린가 멀뚱멀뚱했지만 곧 능청을 떨며 대답했지요. 예, 날지요. 그럼 어디 한번 날아보거라. 사또님이 날아라 해도 날까 말까한데 영감님이 날란다고 날겠습니까? 총각이 이렇게 나오니 주인 영감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놈, 어디 한번 혼나봐라 하는 심보로 고을 사또에게 일러 바쳤대요. 얼마 뒤 사또가 총각을 불러 물었어요. 네가 정말 하늘을 날 수 있느냐? 총각은 가슴이 뜨끔했지만 능청을 떨며 말했어요. 예, 날지요. 그럼 당장 날아보거라. 임금님이 날아라 해도 날까 말까한데 사또님이 날란다고 날겠습니까? 총각이 이렇게 나오니 사또는 화가 치밀었죠.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두거라. 사또는 곧 임금님께 편지를 썼어요. 우리 고을에 어떤 놈이 이런저런 말을 한다고 말이에요. 얼마 뒤 임금님이 총각을 불러 물었어요. 내가 정말 날 수 있단 말이냐? 총각은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말았죠. 중국 임금님이 날아라 해도 날까 말까한데 임금님께서 날라고 한다고 날겠습니까? 총각이 이렇게 말하니 임금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날 수밖에요. 그래서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두거라. 명령했지요. 그러는 동안 총각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퍼져 중국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대요. 중국 임금은 신하를 시켜 총각을 오게 했지요. 총각을 보자마자 중국 임금이 물었어요. 그래, 네가 정말 날 수 있느냐? 예, 날지요. 그럼 내가 보는 앞에서 날아보거라. 총각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죽기 전에 실컷 놀기나 하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참 뜸을 들인 다음 말했지요. 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아무 때나 날겠습니까? 그럼 언제 날 수 있느냐? 한 달 뒤에 날겠습니다. 좋다. 한 달 뒤에 보자. 이렇게 해서 총각은 한 달 내내 궁궐에서 배불리 먹고 잘 지냈지요. 드디어 약속했던 한 달이 되었어요. 중국 임금이 총각을 불러 말했지요. 이제 날아보거라. 좋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날 테니 임금님은 저 산 밑에서 기다리십시오. 중국 임금과 구경꾼들은 신이 나서 와글와글 산 밑으로 내려가고 총각은 느릿느릿 산 위로 올라갔지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죽기는 마찬가지. 떨어져 죽을 때나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주위를 살피는데 어디선가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총각이 다가가 보니 이게 웬일이에요? 토끼 두 마리가 옷과 부채를 서로 잡아당기며 아옹다옹 다투고 있더래요.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총각이 묻자 토끼 한 마리가 튀어나와 말했어요. 이건 하늘을 나는 옷이에요. 이 옷을 입고 부채를 살살 붙이면 하늘로 올라가죠. 그런데 이놈이 자기 거라며 안 주지 뭐예요? 그러자 또 다른 토끼도 깡충 튀어나오며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야? 이건 내 거야. 총각은 이거 참 잘됐다 싶어서 토끼들을 살살 구슬렸어요. 그만들 다퉈. 내게 좋은 수가 있는데 내 말대로 할 테냐? 그게 뭔데요? 하나는 옷을 갖고 하나는 부채를 가지면 좋겠지만 그럼 하늘을 날 수 없지? 그렇지요. 그렇다고 옷과 부채를 하나가 다 가지면 나머지 하나가 섭섭할 테고. 그렇죠. 그러니 이 옷과 부채를 내가 갖는 거야. 그럼 너희는 다툴 일이 없고 얼마나 좋으냐? 토끼들은 수군수군, 속닥속닥 저희들끼리 귓속말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좋겠어요. 옷과 부채를 가지세요. 총각은 신바람이 나서 얼른 옷을 입고 부채를 슬슬 붙여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몸이 두둥실 하늘로 떠올랐지요. 우와, 나 난다. 나 난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내려가는 거니? 총각이 소리치자 토끼가 대답했어요. 부채를 한쪽씩 접으면 돼요. 총각은 부채를 한쪽씩 차곡차곡 접으며 중국 임금이 기다리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중국 임금은 눈이 등잔만해져서는 총각에게 물었어요. 여봐라, 나도 한번 날 수 있겠느냐? 그러시지요. 중국 임금은 서둘러 옷을 입고 부채를 팔랑팔랑 붙여댔어요. 그러자 몸이 두둥실 하늘 높이 올라갔지요. 이야, 난다 날아! 중국 임금은 신이 나서 자꾸자꾸 부채를 붙여댔어요. 그럴수록 높이 높이 올라가 나중에는 아예 보이지도 않게 되었지요. 이쯤이면 됐으니 이제 내려가야겠다. 중국 임금은 아래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쳤어요. 어떻게 해야 내려가느냐? 하지만 이를 어째요? 그 소리가 총각한테 들릴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임금님이 내려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지요.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났지만 임금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제 사람들은 새 임금님을 뽑아야 했지요. 그래서 조선 땅에서 온 신비하고 놀라운 총각을 임금으로 삼았지요. 이렇게 해서 한때 머슴이었던 총각은 중국 임금이 된 거랍니다. 참, 하늘로 올라간 중국 임금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글쎄, 바람이 그러는데 이리저리 하늘을 떠돌다가 솔개가 됐다지 뭐예요. 지금도 하늘을 빙빙 날고 있다나 봐요. 불쌍한 사람을 도운 싱글벙글 정씨. 옛날에 정씨성을 가진 가난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싱글벙글 웃고 살았대요. 먼 길을 가다 소나기를 만나 옷이 다 젖어도 호호호 시원하게 참 잘도 쏟아지는군. 도둑고양이가 제사상에 올릴 생선을 물어가도 그놈 모처럼 배부르게 먹겠구나 하고 그저 웃고 말았대요. 그래서 모두들 그를 싱글벙글 정씨라고 불렀지요. 어느 날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여보, 농사지을 땅도 조금밖에 없는데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살죠? 싱글벙글 정씨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허허허, 어떻게 살긴. 돈을 벌어서 살면 되지. 옳지. 땅을 팔아서 무명 장사를 합시다. 무명은 옷을 만드는 옷감이에요. 싱글벙글 정씨는 농사 짓던 땅을 모두 팔았어요. 이제 이 돈으로 무명을 사면 되겠군. 여보, 열심히 장사를 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겠죠? 그럼 물론이지. 어서 가서 좋은 무명을 사오리다. 싱글벙글 정씨는 얼굴 한가득 웃음을 달고 무명을 사러 큰 시장으로 떠났어요. 바다에서 지금 막 잡아온 싱싱한 생선이요. 떡 사세요. 맛있는 꿀떡이에요. 저 통통하게 살찐 암탉이에요, 씨암탉. 시장에 오면 언제나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야. 한참을 걸어서 큰 시장에 도착한 정씨는 신기한 얼굴로 이것저것을 두리번거렸어요. 벌써 점심때가 다 되었네. 옳지. 저기서 국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갈까? 정씨는 주막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지요. 그런데 무슨 일이지? 싱글벙글 정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글쎄, 길가에 상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고 그 옆에서 흰옷을 입은 아이가 훌쩍훌쩍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얘야, 왜 울고 있니? 이상하게 여긴 정씨가 다가가서 물었지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선선에 모시러 가는 길이에요. 그럼 서울까지 가는 길이란 말이냐? 예, 그런데 그만 돈이 다 떨어져서. 아이는 얘기를 끝맺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차가운 바람이 휙 지나가자 아이는 온몸을 오들오들 떨기까지 했어요. 아이고, 가엾기도 해라. 아버지까지 돌아가셨는데 어린아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까? 생각할수록 아이가 불쌍해서 정씨는 마음이 아팠어요. 한참을 생각하던 정씨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아이에게 말했어요. 얘야,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내가 서울까지 갈 수 있게 해줄게. 네? 그게 정말이세요? 정씨는 무명을 사려던 돈으로 일꾼을 사서 아이가 서울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정씨는 일꾼들에게 상여를 선상까지 잘 모셔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어요. 아이와 일꾼들이 떠날 준비를 마쳤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는 몇 번이나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나? 나는 이웃 동네에 사는 싱글벙글 정씨란다. 싱글벙글 정씨는 무명 살 돈을 모두 써버려서 빈털터리가 되었지요. 그래도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다람쥐를 봐도 싱글벙글, 하늘을 봐도 싱글벙글, 자꾸 웃음이 나왔지요. 좋은 일을 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은걸. 여보, 무명은 어디에 있어요? 빈손으로 돌아오는 정씨에게 아내가 물었어요. 싱글벙글 정씨는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모두 말해 주었지요. 저런, 딱하기도 하지. 참 좋은 일을 하셨어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면 굶기야 하겠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고 이렇게 몇 번이나 계절이 바뀌었어요. 싱글벙글 정씨는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아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싱글벙글 정씨가 사는 집에 마을에서 제일 높은 원님이 오신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높은 어른이 우리 집에 오신다니? 무슨 일일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싱글벙글 정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지요. 어이, 길을 비켜라. 원님 행차시다.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허리를 굽혀 원님을 맞았어요. 정씨는 얼른 달려나와 무릎을 꿇었지요. 아이고, 원님께서 무슨 일로 저를 다 찾아오셨습니까? 정씨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그런데 원님이 싱글벙글 정씨를 보더니 가마에서 내려 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람? 마을 사람들이 수군수군댔지요.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몇 년 전 돌아가신 아버님을 모시고 서울로 가던 바로 그 아이랍니다. 예? 뭐라고요? 싱글벙글 정씨는 깜짝 놀랐어요. 은혜를 갚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제야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었군요. 원님은 정씨에게 아주 많은 선물을 주었지요. 이제 싱글벙글 정씨는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진사라는 벼슬까지 받게 되었지요. 그 사연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싱글벙글 정씨를 이제 맘씨 좋은 정진사라고 불렀대요. 맘씨 좋은 정진사는 언제나 싱글벙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 황금보다 더 좋은 친구. 옛날 어느 작고도 작은 마을에 더듬이와 뱅뱅이가 살았어요. 더듬이는 항상 두 손을 더듬더듬 거렸지요. 왜냐하면 장님이었거든요. 뱅뱅이는 벌떡 일어나서 성큼성큼 걷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리만 뱅뱅 도는 안전뱅이였거든요. 그러니 둘 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도 둘은 씩씩하게 살았대요.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어느 날 아침, 더듬이가 개울을 건너는 길이었어요. 두 손을 휘휘 저으면서 기우뚱 기우뚱 비틀비틀 돌다리를 겨우 건너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그만 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지 뭐예요. 그걸 본 뱅뱅이는 마음이 아팠어요. 가엾은 더듬이 물에 흠뻑 젖고 말았네. 다음 날은 봄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져 내렸지요. 동네 아이들은 언덕으로 꼭 구경을 가기로 했어요. 더듬아, 우리가 손잡아줄게. 같이 갈래? 그래, 그래. 참, 뱅뱅이도 데려가자. 안 돼. 뱅뱅이는 걸을 수가 없잖아. 더듬이는 아이들 손에 이끌려가면서 자꾸자꾸 뒤를 뒤돌아보았죠. 뱅뱅이도 같이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맞아, 그거야. 더듬이가 갑자기 무릎을 탁 쳤어요. 그리고 휘적휘적 뱅뱅이를 찾아갔지요. 뱅뱅아, 내가 너의 튼튼한 다리가 되어줄까? 그러면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거야. 좋아. 그럼 나는 너의 눈이 되어줄게. 그러면 무엇이든 볼 수 있지? 더듬이가 뱅뱅이를 훌쩍 업었어요. 이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한 사람은 눈이 되고 한 사람은 다리가 된 거지요. 자, 어디로 갈까? 앞으로 성큼성큼 가다가 오른쪽으로 휙 돌아서 개울을 깡충 건너면 돼. 더듬이는 뱅뱅이의 말대로 앞으로 성큼성큼 가다가 오른쪽으로 휙 돌아서 개울을 깡충 건넜어요. 뱅뱅이는 더듬이의 다리로 개울도 건너고 언덕도 오르고 멀리 멀리 꽃구경도 갈 수 있었지요. 짹짹짹짹짹짹짹 어디선가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저건 무슨 소리지? 더듬이가 소리나는 쪽을 두리번거리며 물었어요. 저건 노란 깃털을 가진 작고 예쁜 새야. 더듬이는 뱅뱅이의 눈으로 구름도 보고 나무도 보고 냉이꽃도 보고 개미도 보았어요. 둘은 꼬불꼬불 오솔길을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면서 한참을 갔어요. 힘들어. 여기서 잠시 쉬자. 더듬이는 활짝 핀 진달래 한가운데에 뱅뱅이를 내려놓았어요. 뱅뱅이는 이쪽 꽃을 타서 친구 입에 한 움큼, 저쪽 꽃을 타서 자기 입에도 한 움큼 넣었지요. 우물우물 천천히 씹어봐. 참 향기롭지? 그런데 아까부터 좀 떨어진 바위 밑에서 돌 하나가 번쩍번쩍 거리는 거예요. 뱅뱅이가 고개를 빼고 가만히 보니까 글쎄 큰 금덩어리가 아니겠어요? 저것만 있으면 금방 부자가 될 텐데. 하지만 우리는 둘인데 금덩어리는 하나잖아. 뱅뱅이는 곰곰이 생각을 했지요. 에라, 그냥 두고 가자. 저 금덩어리가 있으면 욕심이 생겨서 친구를 잃을지도 몰라. 대신 뱅뱅이는 자기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금덩어리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기로 마음먹었어요. 둘은 다시 한 몸이 되어서 산길을 내려왔지요. 한참을 가다 보니 왁자지껄한 시장이었어요. 더듬이와 뱅뱅이는 잠시 따로 두 몸이 되었지요. 엿사시여,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호박엿이요. 더듬이는 엿장수 가위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둥글둥글 항아리 파는 아저씨, 매끈매끈 옷감 사는 아줌마, 쪽쪽 엿가락 빠는 아이들. 뱅뱅이는 여기저기 사람들을 구경했지요. 그러다가 뱅뱅이는 마침 거지 하나를 보았어요. 꼬질꼬질한 옷에 너덜너덜한 집신, 비쩍 마른 얼굴을 보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 같았지요. 그래서 거지에게 소곤소곤 속삭였지요. 저 산 고갯마루 큰 바위 밑에 금덩어리가 있어요. 금이라고? 나를 놀리는 거냐? 에이, 못된 녀석 같으니라고. 거지는 오히려 뱅뱅이에게 호통을 쳤지요. 거지는 그냥 갈까 하다가 그래도 혹시나 하고 그 바위 밑으로 가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둥글둥글 누런 것이 번쩍번쩍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금덩어리잖아. 저것만 있으면 평생 일을 안 해도 놀면서 편하게 살 수 있겠는걸. 거지는 신이 나서 단숨에 달려갔어요. 그런데 금덩어리가 꿈틀꿈틀 움직였어요. 가까이 가보니 글쎄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혀를 낼름낼름거리고 있지 뭐예요. 아이쿠 깜짝이야. 구렁이잖아. 화가 난 거지는 구렁이를 두 동강 내버렸지요. 거지는 생각할수록 그 안진뱅이가 괘씸했어요. 그래서 헐레벌떡 산을 내려왔지요. 그리고 뱅뱅이를 찾아 등을 철썩철썩 때렸어요. 여놈, 내 눈에는 구렁이가 금덩어리로 보이냐? 요 거짓말쟁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금덩어리였어요. 그럼 가서 봐. 두 동강 난 구렁이가 있나 황금이 있나? 거지는 불그락 화를 내면서 가버렸어요. 뱅뱅이는 고개를 갸웃갸웃 거렸어요. 분명히 금덩어리였는데. 뱅뱅아, 저 사람이 왜 너를 때리는 거야? 그제야 뱅뱅이는 아까 고갯마루 큰 바위 밑에서 본 황금 이야기를 더듬이에게 해주었어요. 둘은 다시 그곳으로 가보았지요. 그런데 바위 밑에는 주먹만한 금덩어리 두 개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맞아요. 거지가 두 동강 낸 구렁이가 황금 두 개로 돼 있었던 거예요. 둘은 사이좋게 하나씩 금을 나누어 가졌지요. 그리고 서로의 다리가 되고 눈이 되어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타박타박 산길을 내려왔답니다.